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남편이 직장 동료 15명을 집에 초대해 놓고 저에게 던져준 돈은 단돈 2만 원. 잠시 후 제가 차린 밥상을 본 남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녁 7시 반, 낡은 경차를 좁은 골목길에 주차했다. 하루 종일 마트에서 8시간을 꼬박 서서 일한 고단함이 무거운 갑옷처럼 온몸을 짓눌렀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종아리는 퉁퉁 부어 있었다. 당장이라도 침대에 쓰러져 눕고 싶었지만 나의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관문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집안에서 남편 민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항상 저랬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남의 뺨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는 듯했고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듯이 굴었다. 네, 부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제가 말 한마디면 바로 처리됩니다. 네, 내일 저녁이요? 그럼요.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동료분들 모셔서 따뜻한 집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들로 꽉 채워놓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주는 색바른 패브릭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허공에 휘젓고 있었다.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온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이 좁고 어수선한 우리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선 향기였다. 내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민주는 힐끗 쳐다볼 뿐 마치 나에게 과시라도 하듯 더 큰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했다. 지난 5년간 나는 이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나는 조용히 굽이 다른 단화를 벗고 장바구니를 든 채 침실로 향했다. 작은 침실에서는 낡은 아파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낡고 색이 바랜 하늘색 마트 유니폼을 서둘러 벗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 냄새와 땀 냄새, 마트의 정육 코너와 냉동식품 코너에서 배어온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헛구역질이 났다. 늘어난 티셔츠와 기름때로 얼룩진 바지로 갈아입었다. 유니폼에 밴 지독한 피로와 인내, 그리고 나의 지독한 절약 정신의 냄새를 맡았다. 매일같이 깨끗하게 세탁했지만 유니폼은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었다. 마치 내 인생처럼 거울 속 내 모습을 들여다봤다. 이제 겨우 30인데 제대로 관리할 시간조차 없어 얼굴은 푸석하고 검게 변해 있었다. 머리는 대충 질끈 묶은 상태였다. 그토록 밝게 웃던 과거의 그 아가씨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방금 또 다른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가 맡은 건 고작 작은 프로젝트의 팀장이고 별다른 권한도 없다는 걸 나는 잘 알았지만 말이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묶었다. 주방으로 가야 했다. 우리 아들 준우가 배고플 시간이었다. 나는 방을 나섰다. 이제 또 다른 역할을 맡을 시간이었다. 바로 무급 가사도우미의 저녁 근무 시간이었다. 좁고 누런 타일로 된 주방에 들어섰다. 오늘 저녁 메뉴는 또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냉장고를 열자 희미하고 노란 불빛이 텅 빈 내부를 비췄다. 남은 건 달걀 3개와 이틀 전에 사다 놓은 애호박 반 개,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한 양파 몇 개뿐이었다. 고기 한 점 없었다. 어젯밤 민준이 준우에게 주려고 남겨둔 마지막 장조림을 전부 먹어치웠던 게 생각났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언제나 돈이었다. 오늘은 15일, 월급날이 겨우 보름 지났는데 내 지갑에 남은 현금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내 월급 2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아파트 할부금 계좌로 자동 이체되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매달 고정 지출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끔찍한 악몽처럼 숫자들의 춤을 추었다. 이 아파트 할부금으로 매달 250만 원, 3년 전 민준이 동료들에게 폼 잡고 싶다며 무리해서 산 집이었다. 프로젝트 팀장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고 우겼다. 준우의 사립 유치원비 100만 원. 이것도 민준의 고집이었다. 민준 팀장 아들이 동네 유치원을 다닐 수는 없다고 했다. 국제 유치원에 다녀야 나중에 인맥도 쌓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했다. 나는 집 근처 국공립 유치원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시어머니의 심장약과 혈압약 값으로 시골에 보내드리는 돈 50만 원. 이 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분이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건 자식된 돌이니까 이 세 가지만 합쳐도 400만 원이었다. 민준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자기 월급 400만 원에 내 월급 200만 원을 더하면 우리 집 총 수입은 600만 원, 400만 원을 빼면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이 남았다. 식비, 공과금, 가스비, 교통비, 경조사비,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잡비까지. 하지만 매달 15일, 16일만 되면 돈은 바닥을 드러냈. 남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민준이 손님 접대용으로 사들인 양주병 속에, 팀장 직급에 어울린다며 사입은 명품 옷 속에, 그가 매일 피워대는 비싼 담배 속에, 그게 싸, 그리고 관계를 쌓는다며 집에서 끝없이 버리는 술자리 속에 있었다. 나는 손에 든 달걀 3개를 쳐다봤다. 오늘 밤 나와 아들은 멀건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는 투덜거리겠지. 이렇게 먹어서 무슨 힘으로 큰일을 하냐고. 재정적인 압박감이 목을 조르는 듯했다. 나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 같았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달걀을 그릇에 깨넣는데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곧 유치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민준에게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물어볼 때마다 그는 버럭 화를 냈다. 여자들이란 돈밖에 몰라. 난 지금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이 날 방해하고 있잖아. 그의 큰일이 뭔지는 모른다. 내가 아는 작은 일은 오늘 밤 내 아이가 굶지 않아야 하고 이번 달에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뿐이다. 기름팬에서 마늘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를 몽상에서 깨웠다. 계란말이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지만 배가 고프지는 않았다. 그저 과거의 수많은 피곤하고 값비싼 식사들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5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민준이라는 사람을 뼛속까지 이해하기엔 충분했다. 그는 능력 있는 남자였다. 부정하지 않는다. 평범한 엔지니어에서 월급 400만 원을 받는 프로젝트 팀장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성공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성공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승진한 순간부터 내 삶은 변했다. 포근했던 우리 집은 무료 한식당이 되었다. 그의 신조는 인맥 관리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인맥 관리 방법은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아내가 해준 밥을 먹이는 것이었다. 그래야 진심을 보여줄 수 있고 든든한 내조와 살림 잘하는 아내를 자랑할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나도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남편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다. 여보, 오늘 저녁에 투자사분들 몇 명 오시기로 했어. 한 6명뿐이야. 안주 몇 개만 빨리 만들어줘. 보통 이런 전화는 내가 마트에서 재고 정리를 하느라 정신없는 오후 4시에 걸려왔다. 6명, 안주 몇 개. 나는 허둥지둥 조퇴를 하고 시장으로 달려가 빠듯한 예산 안에서 남편의 체면을 세워줄 메뉴를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나는 최소 5가지의 요리를 해야 했다. 닭백숙, 생선찜, 새우튀김, 갈비찜, 그리고 찌개와 무침까지.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혼자 분투했다. 그 시간 거실에서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다. 민준이 아내는 정말 현모양처야. 최고야. 내가 마지막 그릇을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은 이미 식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민준은 소리쳤다. 여보, 술 한 병 더 가져와. 얼음도 다 떨어졌네. 밑에 편의점 가서 얼음 좀 사와.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취기가 오른 손님들이 돌아가면 내게 남는 것은 전쟁터였다. 맥주병, 소주병, 담배꽁초가 바닥에 널려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민주는 이미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혼자서 새벽 1시, 2시까지 집을 치워야 했다. 그럴 때마다 잠든 남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그의 아내일까? 아니면 월급도 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일까? 나는 그에게 건의해봤다.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내 말을 무시했다. 여자가 뭘 알아? 인맥이 곧 돈이야. 이 계약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 부장님, 박 차장님만 오케이 하면 이 밥값의 수백 배는 벌 수 있어. 좀 째째하게 굴지 마. 내가 째째하다고? 이 가정을 위해 파한단 고귀한 근을 아끼는 나에게 째째하다고 말했다. 나는 계란말이를 뒤집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다. 불을 껐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던 민준의 목소리가 뚝 그쳤다. 길고 긴 자랑 전화가 드디어 끝난 모양이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남편의 수많은 인맥관리 파티를 겪어온 아내의 직감이었다.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식탁 위에 계란말이나 찌개 냄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우리 집 인생 역전에 기회가 왔어. 고소하던 계란과 마늘 냄새가 갑자기 코를 찌르는 듯 역하게 느껴졌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집개를 내려놓았다. 민준의 인생, 역전의 기회는 언제나 나의 체력 방전과 동의어였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큰일, 아주 큰일이야. 민준은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손가락을 튕겼다. 당신, 이번에 서울 본사에서 새로 오신 이 부사장님 알아? 그분이 남부지사 전체를 총괄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트 계산대 동료들이 수다 떠는 것을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높은 분이 새로 왔다고 우리 마트 점장님까지 허둥지둥 인사를 드리러 다녔다고 했다. 그게 내 저녁 식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민주는 내게 다가와 얼굴을 바싹 들이밀며 중요한 비밀이라도 말하듯 속삭였다. 내가 방금 그분을 내일 우리 집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다행히 채소를 담아둔 플라스틱 바구니 위로 떨어져 깨지지는 않았다. 나는 획 돌아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쳐다봤다. 뭐라고요? 그 높은 분을 우리 집에 초대했다고요? 그럼 당신 남편 대단하지 않아? 민준은 자랑스럽게 가슴을 쳤다. 우리 부서놈들이 전부 그분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다 퇴짜 맞았어. 근데 난 전화 15분 만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냈다고.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이 부사장님 눈에만 들면 저 기술영업팀 차장 자리는 무조건 내 거라고.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나는 그놈의 차장 자리에는 관심 없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몇 명이나 초대했는데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많지 않아. 부사장님 혼자 오시면 뻘쭘하시잖아. 인사팀장, 회계팀장, 그리고 우리 부서 핵심 멤버 몇 명. 우리까지 합치면 한 15명 정도? 15명. 그 숫자가 마치 무거운 쇠뭉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15명. 네 사람이 앉아도 비좁은 이 작은 아파트, 이 작은 식탁에 15명을 어떻게 앉힌단 말인가. 그릇과 수저는 어디서 구하고 앉을 자리는 또 어디서 마련한단 말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5명의 입에 들어갈 음식은 무슨 돈으로 만든단 말인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평소에 대여섯 명만 초대해도 죽으림을 다해야 했는데 이제는 15명, 그것도 새로 부임한 부사장님까지. 당신 미쳤어요. 민준 씨.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소리를 질렀다. 15명이라고요. 그 사람들 어디에 앉힐 건데요? 나더러 어떻게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나 내일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거 몰라요? 내 고함에 민주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방금 전까지의 들뜬 표정은 사라지고 익숙한 짜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목소리 좀 낮춰. 별것도 아닌 걸로 소리 지르기는. 당신은 내 아내야. 내가 손님을 집에 모시는 건 당신에게 영광인 줄 알아야지. 내일 하루 연차 내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집이 좁으면 테이블 빌리고 의자 빌리면 되지.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그는 참 쉽게도 말했다. 하루 연차를 내면 내 월급에서 얼마가 깎이는지, 테이블과 의자는 어디서 누가 빌려오는지, 누가 그걸 다 옮기고 정리하는지, 그건 내가 할 일이지 그가 할 일이 아니었다. 민주는 내 눈 속에 반항심을 읽었는지 서둘러 목소리를 낮추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여보, 미안해. 딱 하루만 고생해줘. 제발, 내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가 전부 내일 저녁 식사에 달렸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또 약속. 지난 5년간 나는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하지만 내가 한번 참고 희생할 때마다 민주는 허영심이라는 늪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내 어깨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가식적인 흥분을 보며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약속을 믿어서가 아니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그는 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부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하지만 피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와 무력감에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민준의 들뜬 기분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뿐이었다. 민준 씨. 나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15명. 그것도 다 높은 분들이라니. 알겠어요. 내일 연차 낼게요.
집 청소하고 테이블이랑 의자도 빌려올게요. 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뭔데? 돈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장 볼 돈이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 단어를, 특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생각해봐요. 나는 항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아주 맑았다. 부사장님을 대접하는데 그냥 평범한 술안주처럼 만들 순 없잖아요. 제대로 된 메인 요리가 있어야죠. 대충 계산해 볼게요. 보기 좋게 장식한 닭백숙 하나, 새우 소금구이, 우럭탕수, 그리고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최소한 요리 4-5개에 찌개 하나는 있어야 해요. 후식으로 과일까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점 어두워지는 민준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술이죠. 가장 중요한 건 술이죠. 높은 분이 오셨는데 그냥 소주를 내놓을 순 없잖아요. 양주나 최소한 와인은 있어야죠. 장정 10명이 마시면 얼마나 들겠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닭, 새우, 생선, 채소. 양념 값만 해도 20만 원은 좋게 들 터였다. 술과 과일까지 하면 30만 원도 부족할지 모른다. 최소 30만 원은 필요해요. 나는 결론을 내렸. 이것도 제가 최대한 아끼고 전부 직접 만든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거예요. 30만 원 주세요. 내일 아침에 장 보러 가게. 민주는 침묵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소리 지르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볼 듯이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침묵이 욕설보다 더 무서웠. 나는 그의 약점을 제대로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텅 빈 지갑, 30만 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지금 장난해. 밥 한 끼에 30만 원이 든다고? 장난 아니에요. 나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체면 차리고 싶고 승진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죠. 부사장님을 집에 모셔놓고 제사상처럼 차릴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려고요? 내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나를 비웃어? 민준이 으르렁거리며 내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이야. 나는 지금 큰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손을 벌릴 수가 있어. 요즘 회사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월급도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나는 냉소했다. 또 그놈의 회사 사정 타령.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데 비싼 담배 살 돈은 있고 친구들과 카페 가서 허세 부릴 돈은 있단 말인가.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월급 200만 원은 들어오자마자 할부금 250만 원으로 빠져나가요. 오히려 매달 50만 원씩 빚지고 있는 셈이라고요. 준우 유치원비, 어머님 약값. 제가 여기저기서 겨우 빌려서 맡고 있어요. 제 통장에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그리고 민준의 얼굴에 화면을 바싹 들이밀었다. 15만 3천 원. 이게 우리가 다음 월급날까지 버텨야 할 전 재산이에요. 나더러 어디서 30만 원을 구해서 당신 파티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민주는 화면 속 숫자를 보고 눈을 부릅떴다. 그러더니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휴대폰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깟 숫자 나한테 들이밀지 마. 그가 소리쳤다. 당신은 여자잖아.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지. 돈 빌릴 데도 없어? 당신 친구들은 뭐하고 그 절친 지영이는 걔한테 몇 푼 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귀를 의심했. 한 남자,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승진을 위한 파티를 열기 위해 아내더러 친구에게 돈을 빌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파렴치함은 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나더러 친구한테 돈 빌려서 당신 손님들 대접하라고요? 그래, 어때서? 민주는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친구가 뭐 하러 있는 건데?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아니면 친구 앞에서 창피해서 그래? 당신 남편이 상사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나는 민준을 쳐다봤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내 아이의 아버지를. 지금 그는 너무나 낯설고 경멸스러웠다. 전 누구에게도 돈 빌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딱 잘라 말했다. 당신 파티니까. 돈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민준이 손을 번쩍 들었다. 나를 때릴 기세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 지난 5년간 그는 나에게 욕하고 모욕을 줬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은 없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마 나를 때리면 내가 소란을 피워 내일 파티를 망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손을 내렸다. 좋아. 아주 잘났어. 그는 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해결 못하겠다. 이거지? 돈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 내가 주지. 민주는 획 돌아서 거실로 나갔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지갑을 거꾸로 털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 돈들을 주워 손에 구겨쥐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식어빠진 계란말이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민준이 내 앞에 섰다. 그는 돈을 쥔 주먹을 내밀었다. 그리고 손을 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었다. 20,000원. 민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됐어?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의 손에 들린 2장의 지폐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망연자실했. 20,000원이면 충분하다고. 민주는 쏘아붙였다. 맨날 비싼 고기, 비싼 생선 타령 좀 그만해. 손님 대접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알겠어? 앞을 내다볼 줄도 모르고. 남편 승진길이나 막는 주제에. 그래, 딱 20,000원만 주지. 그리선, 그리 뺏기, 패태, 그리태, 그리선. 그는 그 돈을 주방 조리대 위로 내던졌다. 불쌍한 2장의 지폐는 내가 찌개를 끓이려고 썰어둔 애호박 옆에 떨어졌다. 이걸로 알아서 해봐. 그는 다시 한번 내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20,000원으로 15명 먹을 파티를 차려봐. 그것도 못하면 당신은 내 아내 자격도 없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그는 현관으로 곧장 걸어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랬었다. 또 친구들을 만나 허세를 떨거나 말 안 듣는 아내에 대해 불평하며 술을 마시러 갔을 것이다. 나는 주방에 홀로 남았다. 조리대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2장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것들은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모욕처럼 느껴졌다. 15인분 식사, 남편의 승진 파티를 위한 돈 20,000원,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전처럼 서럽고 약한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지난 5년간 억눌려왔던 분노가 이제 폭발을 기다리는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가 옳았다. 알아서 해봐라. 나는 그 2장의 지폐를 바라봤다.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2만 원짜리 파티를 열어주지. 당신 평생 잊지 못할 파티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 얼룩진 곰팡이 자국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민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또 다른 인맥 관리를 하러 갔겠지. 자신이 던져놓은 이 엉망진창인 상황은 내게 맡겨두고 준우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저런 아빠 밑에서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새벽 4시, 아직 밖이 캄캄할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트에 전화해서 연차를 쓴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그냥 그만두기로. 이런 삶을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오늘 이 파티는 끝내야만 했다. 새벽 5시 나는 집을 나섰다. 민준이 던져준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2장의 지폐가 뜨거운 석탄처럼 주머니를 태우는 것 같았다. 집 근처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아직 어둑한데도 시장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로 붐볐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시끄러운 흥정 소리, 짐을 실은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였. 비릿한 생선 냄새, 풋풋한 채소 냄새, 고소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2만 원을 손에 쥐고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다. 정육점 앞을 지났다. 신선한 삼겹살 덩어리가 먹음직스럽게 걸려 있었다. 아가씨, 고기사가 오늘 삼겹살 좋아. 한 근에 18, 0원. 15명이 먹으려면 최소 서너 근은 사야 했다. 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닭고기 가게 앞을 지났다. 깨끗하게 손질된 토종닭들이 노란 껍질을 뽐내며 누워 있었다. 집에서 백숙해 먹으면 끝내줘요. 한 마리에 17, 0원. 닭 한 마리로는 어림도 없었다. 최소 2마리는 있어야 하니 3만 원이 훌쩍 넘었. 나는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해산물 가게 앞을 지났다. 살아있는 대하가 펄떡이고 커다란 우럭이 수조 안에서 힘차게 꼬리를 쳤다. 이거 소금구이 해먹으면 달아요. 달아. 1kg에 35, 0원. 내 돈 2만 원으로는 반근도 살 수 없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싱싱한 채소 가게를 지나고 향긋한 과일 가게를 지났다. 시장의 모든 것, 모든 소리와 색깔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2만 원. 2만 원으로 뭘 사려는 거야? 15명을 뭘로 대접할 건데? 모욕감과 무력감에 목이 메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다. 나는 아내이고 엄마인데 이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릴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게으르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었다. 병적으로 체면에 집착하는 끔찍한 남편을 뒀기 때문이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채소가게 뒤편, 사람들이 배추십과 쓰레기를 버리는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었다. 민준을 선택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통곡했다. 하녀처럼 그를 위해 헌신하며 낭비해버린 내 5년의 청춘을 통곡했다. 엄마가 아빠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자라야 할 내 아들을 위해 통곡했다. 그리고 2만 원을 손에 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의 이 굴욕을 통곡했.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집에 가버릴까? 아니면 또 이를 악물고 친구 지영에게 돈을 빌려 오늘 밤 허리가 휘도록 요리하고 설거지를 할까? 그러면 내일 민주는 또 내 피땀 위에서 자신의 허영을 채우려 들겠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쓰레기 더미의 악취 속에서 울었다.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아 절망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영이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사정을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내가 약한 소리를 할 때마다 정신 차리라며 욕을 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지영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야? 이 새벽부터. 지영아, 나야. 서연이.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울먹임으로 가득했다. 수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지더니 지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에서 깬 듯 또렷해졌다. 서연아, 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그 자식이 또 때렸어? 그 말에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5명의 손님, 새로운 부사장, 30만 원을 요구했던 일, 그리고 결국 민준이 내 얼굴에 던진 2만 원과 알아서 해보라는 그 말까지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지영이가 늘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라고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수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다. 전화가 끊긴 줄 알았다. 지영아, 듣고 있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미친 새끼, 개자식, 그 인간 완전 돌았구나. 서연아, 나는 깜짝 놀랐다. 뭘 울고 있어? 지영은 시장의 소음도 다 묻어버릴 만큼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너 지금 돈 빌려서 그 인간 밥 차려주려고? 또 그 집 하녀 노릇하려고? 정신 차려, 이서연.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는 훌쩍였다. 파티 안 열면 오늘 밤 그 인간이 날 죽일 거야. 상사들 보기엔 또 어떻고. 다들 그 사람 비웃을 거라고. 비웃으라고 해. 꼴 좋다. 지영이 소리쳤다. 그런 인간한테 체면이 어디 있어. 내 말 잘 들어. 단돈 10원도 빌리지 마. 내 돈 한 푼도 더 쓰지 마. 알겠어? 하지만은 무슨. 지영이 내 말을 잘랐다. 그 인간이 너한테 정확히 얼마 줬는지 말해봐. 2만 원.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좋아. 2만 원. 지영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럼 넌 그 인간한테 딱 2만 원짜리 파티를 열어주는 거야. 체면을 차리고 싶다고? 그래, 차려줘. 상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 대접해주라고? 나는 지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2만 원으로 뭘 대접해? 라면. 라면 사. 임마. 지영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딱 15개 사. 제일 비싼 걸로 사도 돼. 돈 남으면 싸구려 소시지나 좀 사고. 집에 가서 라면 15개 끓여. 그릇마다 소시지 몇 조각 띄워서. 자, 이게 바로 민준 팀장의 2만 원짜리 파티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 인간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 지난 몇 년간 그가 널 얼마나 우습게 봤어. 오늘 밤엔 그 인간이 자기 동료들 앞에서 스스로 망신당하게 만들어 아내를 쓰레기 취급하는 버릇 이번에 고쳐줘야지. 나는 망연자실했다. 라면. 부사장님을 라면으로 대접하라고? 너무나 대담하고 미친 생각이었다. 몸이 떨렸다. 지영아, 나 무서워서 못해. 그렇게 하면 다 끝장이야. 그 사람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우리 가정. 지영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그걸 아직도 가정이라고 불러? 네가 허리가 휘도록 빚갚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허세 부리느라 돈을 펑펑 쓰는 그런 가정을? 너한테 2만 원 던져주고 15명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서연아, 너 참을 만큼 참았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준우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 내 아들이 평생 엄마가 아빠한테 짓밟히는 걸 보고 자라게 하고 싶어? 이번 한번 제대로 보여줘. 까짓것. 이혼하면 되지. 너 팔다리 멀쩡하잖아. 애 하나 못 키울까봐 겁나. 이혼. 그 말이 마치 전류처럼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지영의 말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까짓것. 이혼하면 되지. 내가 과연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있었다. 아주 여러 번. 한밤중에 민준이 어질러 놓은 전쟁터를 혼자 치울 때, 아들 유치원비를 빌리러 다닐 때, 그가 나를 모욕할 때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곧 생각을 지워버렸다. 아이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충격받으실까봐,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하지만 오늘 지영의 말과 2만 원의 모욕은 나를 두려움의 경계선 너머로 밀어냈다. 그래, 지영이가 옳았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지난 5년간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민준이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 나를 가두는 감옥일 뿐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 만약 내가 오늘 또 참는다면 나는 또 돈을 빌리고 요리를 할 것이다. 민주는 또 체면을 세우겠지.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다른 15명, 20명짜리 파티가 열릴 것이고 또다시 그는 내 얼굴에 돈을 던질 것이다. 내 인생은 영원히 봉사와 경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안 돼. 내 아들을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마음속에 망설임이 사라졌다. 민준이 나를 때리고 욕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나는 더 이상 시장 구석에서 우는 비참한 이서연이 아니었다. 차가울 정도의 평온함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손에 쥔 10,000원짜리 2장을 내려다봤다. 더 이상 모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무기였다. 나는 시장을 빠져나왔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길 건너편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내가 일하는 곳, 오늘 무급 휴가를 낸 바로 그곳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나를 보고 놀랐지만 인사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카트를 밀고 곧장 라면 코너로 향했다.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온갖 종류의 라면을 훑어봤다. 나는 라면 15개를 집었다. 마트에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 소고기 라면이었다. 한 봉지에 1, 500원, 총 22, 500원. 나는 멈칫했다. 민준이 준 2만 원을 초과했다. 내 돈은 단 한 푼도 보탤 수 없었다. 나는 비싼 라면 15개를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익숙한 얼큰한 맛다. 라면으로 손을 옮겼다. 한 봉지에 700원, 15개, 10, 500원, 9, 500원이 남았다. 카트를 밀고 냉동 코너로 갔다. 소시지들을 살펴봤다. 가장 싼 것을 골랐다. 주성분이 밀가루와 향료인 준우에게는 절대 사주지 않는 그런 종류였다. 큰 봉지 하나에 3, 0원, 두 봉지를 집었다. 6, 0원, 총 16, 500원, 3, 500원이 남았다. 채소 코너로 갔다. 파 한 단을 1, 0원에 샀다. 총 17, 500원. 2, 500원이 남았다. 나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수고비였다. 계산대로 카트를 밀었다. 우리 팀 반장님이 서 계셨다. 서연 씨. 오늘 쉰다고 하지 않았어? 웬일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반장님.
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뭐 좀 해먹으려고요. 반장님은 내 카트 안을 들여다봤다. 라면 15개, 소시지 2봉지, 파 한 단. 그녀는 궁금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 집이 뭘 해먹으려는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묻지는 않았다. 나는 17, 500원을 계산했다. 비닐봉지를 들고 마트를 나왔다. 봉지는 가벼웠지만 내 마음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 민준이 말한 그대로 해줄 것이다. 마음이 중요한 파티, 2만 원짜리 파티를. 집에 도착하니 오전 9시가 거의 다 되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잘 됐다. 지금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지금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성대한 식료품이 담긴 봉지를 주방 구석, 찬장 밑에 숨겼다. 민준이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영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지영아, 오늘 밤에 준우 좀 너희 집에 맡겨도 될까? 민준이한테는 집에서 파티하느라 바빠서 준우가 방해될까봐 그런다고 둘러댔어. 그래, 데려와. 내가 봐줄게. 넌 계획대로 해. 서연아, 쫄지 마. 이번에 안 하면 내 인생 끝이야.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적어도 준우가 곧 벌어질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나는 서둘러 아이에게 계란죽을 끓여 먹이고 아이 옷가지를 배낭에 쌌다. 점심때쯤 아이를 지영이네 집에 데려다 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다.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남편의 손님을 맞이하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사람처럼. 찌든 때가 낀 화장실을 닦고 먼지 쌓인 바닥을 쓸고 기름때 낀 식탁을 닦았다. 이 집은 15명이 있기엔 너무 좁았다. 거실은 고작 5평 남짓. 소파와 탁자를 놓으면 꽉 찼다. 식탁은 4인용이었다. 나는 물건을 빌려야 했다. 옆집 아저씨 댁 문을 두드렸다. 통장님이신 아저씨는 성격이 시원시원하셨다. 아저씨,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서요. 플라스틱 의자 10개랑 접이식 테이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나를 보며 웃으셨다. 아이고, 서연 씨네 또 손님 와. 귀한 손님인가 보네. 창고에 있으니 가져가. 나는 묵묵히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의자 10개와 스테인리스 접이식 테이블 2개를 집으로 옮겼다. 거실 한가운데에 펼쳐놓으니 영락없는 길거리 포장마차 모습이었다. 내가 낑낑대며 테이블을 옮기고 있을 때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어젯밤 마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지만 표정은 아주 좋아 보였다. 아마 밤새 친구들에게 부사장님을 집에 초대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이다. 어수선한 테이블과 의자를 보고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 하는 거야? 꼭 제사 지내는 집 같잖아. 이렇게 안 하면 15명이 어디에 앉아요?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주는 주방을 힐끗 쳐다봤다. 산더미 같은 고기나 생선도 정신없이 요리하는 내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깨끗한 주방과 테이블을 닦고 있는 나만 보였다. 그가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음식은? 장은 봐왔어? 다 준비해놨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옷이나 넥타이 준비하세요. 걱정 말고. 내 말을 듣자 민준의 표정이 금세 풀어졌다. 그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지영에게 돈을 빌려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거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부부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아주 근사하게 차려봐. 이번 일 잘 되면 내가 새 핸드백 하나 사줄게. 나는 아무 말 없이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계속 닦았다. 새 핸드백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건 자유였다. 민주는 아무 의심 없이 휘파람을 불며 침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가 옷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정장, 5년 전 결혼식 때 맞춘 양복을 꺼내 다림질했다. 반짝이는 구두를 꺼내 닦았다. 그가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와인색 넥타이를 골랐다. 나는 그의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며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동시에 자기 인생 최악의 굴욕적인 몰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내 마음은 두려움과 결의로 떨렸다. 오늘 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후 4시 나는 준우를 지영이네 집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내 목을 끌어안고 물었다. 엄마, 오늘 밤에 준우랑 같이 앉아? 나는 아이의 뺨에 뽀뽀했다. 착하지. 지영 이모랑 놀고 있어.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그래. 엄마 일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올게. 지영은 문 앞에서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내가 한 말 기억해. 그냥 침착하게 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우리 집 문은 언제나 너희 모자를 위해 열려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더 이상 아이를 쳐다보지 못하고 돌아섰다. 오후 5시 집에 돌아왔다. 민주는 이미 샤워를 마친 상태였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거실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손님을 기다렸다. 어때 보여? 나 괜찮아? 차장 같아 보여? 나는 그를 힐끗 쳐다봤다. 됐어요. 근데 당신은 왜 아직 옷도 안 갈아입어? 민준이 내 옷차림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곧 손님들 오실 텐데 예쁜 원피스라도 입어. 그리고 음식은? 왜 주방이 이렇게 조용해? 다 준비해놨다고 했잖아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다. 특별한 요리라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해요. 당신은 나가서 손님 맞을 준비나 해요. 민주는 초조해 보였지만 내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나를 믿었다.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나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믿었다. 5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민주는 화살처럼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아, 어서들 와요. 이렇게 일찍 왔네.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남자 4~5명이 들어왔다. 민준의 부서 후배들이었다. 그들은 맥주 한 상자를 들고 왔다. 형수님 힘드실까봐 일찍 와서 좀 도우려고요. 형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아내가 주방에서 비장의 요리를 준비 중이야. 민주는 하아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쳤다. 자네들은 일단 앉아서 차나 한잔하고 있게. 오늘 우리 아내가 실력 발휘 제대로 할 테니 아주 특별한 요리를 맛보게 될 거야. 후배들은 거실을 둘러봤다. 포장마차처럼 놓인 테이블과 의자를 봤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고 웃으며 말했다. 형님 대가 늑하고 좋네요. 이렇게 앉아야 더 정겹고 좋죠. 작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다. 웃음소리, 민준의 허풍, 후배들의 아첨 소리로 시끄러웠다. 나는 주방에서 찻주전자를 들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형수님, 한 젊은 직원이 쾌활하게 말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형수님 요리 솜씨 좋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맛보게 되네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하는 음식들이죠. 나는 그들에게 차를 따라주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다. 민준의 허세극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 자랑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들 그거 알아? 비 프로젝트. 그거 내가 직접 현장까지 가서 해결했잖아. 그 하청업체 놈들. 일하는 게 아주 엉망이야. 내가 한번 제대로 쪼아줬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민준을 하늘 끝까지 띄워주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환상 속에서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6시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달랐다. 재촉하는 소리가 아니라 딩동하고 2번. 아주 명확하게 울렸다.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민준은 화들짝 놀랐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허둥지둥 넥타이와 머리를 매만졌다. 부사장님이 오셨어. 그는 속삭이더니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민준은 거의 문으로 몸을 날리다시피 했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허리를 굽히며 듣기 역겨울 정도로 달콤하고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안경을 썼으며 단순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지적이고 근엄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본사에서 새로 온 이 부사장님이었다. 그의 뒤로 2~3명의 남자가 더 따라 들어왔다. 민준이 말했던 인사팀장과 회계팀장인 듯했. 그들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적당히 격식을 차린 표정이었다.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민준의 후배들은 모두 벌떡 일어나 엄숙한 표정으로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이 부사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나치게 친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았다. 그는 좁은 거실을 한번 훑어봤다. 그의 시선은 스테인리스 테이블과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잠시 멈췄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다들 앉으시죠. 이 부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민주는 그의 옆에 바싹붙어 길을 안내했다. 부사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는 깨끗한 천을 깔아놓은 유일한 소파를 가리켰다. 이 부사장이 앉아 민준도 그 옆에 앉았다. 하지만 엉덩이를 반만 걸친 채 언제든 시중을 들 수 있도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부사장님, 차 한잔 하시죠. 이 차는 친구가 보성에서 직접 보내준 아주 귀한 겁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채웠다. 고맙습니다. 이 부사장은 찻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고 손에 들고만 있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 팀장, 따뜻한 집밥에 초대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식사 자리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네,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이건 그냥 저희끼리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저 부사장님께서 저희 지사 식구들과 좀 더 가까워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제 아내가 부사장님께 솜씨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를. 민주는 또 나를 끌어들였다. 이 부사장은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주방 문은 살짝 닫혀 있었다. 부인은 어디 계십니까? 민주는 서둘러 큰 소리로 외쳤다. 서연아, 이리 와서 부사장님께 인사드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였다. 나는 주방 문을 열고 나갔다.
여전히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깨끗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나는 이 부사장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아내 이서연입니다. 이 부사장은 나를 쳐다봤다. 그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감정을 알 수 없는,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는 내 옷차림, 아무 장신구도 없는 내 맨손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다. 아닙니다. 편히 계세요. 저는 저녁 준비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곧장 주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민준이 서둘러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낯을 좀 가려서요. 평생 집안일만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민준은 화제를 돌렸다. 그는 일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그가 프로젝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쉴 새 없이 떠들며 분위기를 띄우고 새로운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썼다. 부사장님께 보고드릴 것이 이번 X 프로젝트는 투자사 쪽에서 아주 까다롭게 굴었는데 제가 전화 한 통으로 거실 분위기는 시끄러웠다. 민준의 목소리가 가장 컸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압도했다. 어떤 사람은 맞장구를 쳤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차만 마셨다. 하지만 나는 그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팀장 아내의 비장의 요리, 특별한 음식을, 그리고 나는 주방에 있었다. 라면 15개, 소시지 2봉지, 파 한 단을 쳐다봤다. 나는 태연하게 커다란 냄비에 물을 가득 받아 불 위에 올렸다.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나는 주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다. 나는 불을 줄여 물이 계속 끓게 놔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우렁찬 목소리. 부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차장만 되면 자재팀부터 확실히 휘어잡겠습니다. 단돈 1원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약속드립니다. 그는 벌써 스스로를 차장으로 임명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맞장구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가져온 맥주 상자가 열리고 짠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6시 30분. 민준의 이야깃거리가 슬슬 바닥나고 있었다. 프로젝트 자랑이 끝나자 이제는 사회적 인맥 자랑으로 넘어갔다. 제가 시청의 김 과장님하고도 잘 압니다. 아주 친해요. 부사장님. 그때 누군가 젓가락으로 상을 탁 치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기다림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7시. 웃음소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맥주 상자는 아마 비었을 것이다. 이제는 뉴스 소리와 민준의 목소리만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그는 억지로 농담을 던졌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15명 남자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6시부터 빈속으로 와서 특별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7시, 그들이 마신 것이라곤 차와 맥주뿐이었다. 예상대로 민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주방문을 살짝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목소리는 속삭였지만 짜증이 가득했다. 서연아, 뭐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거의 다 됐어? 다들 기다리잖아. 거의 다 됐어요. 나는 끓는 물을 쳐다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거의가 언제인데. 도대체 무슨 요리를 하길래 결혼식 피로연 준비하는 것 같아? 그가 쏘아붙였다. 나가 있어요.
다 준비해놨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민주는 화가 났지만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그는 문을 쾅 닫았다. 밖을 향해 크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곧 나옵니다. 제 아내가 비장의 요리를 하느라 좀 까다로워서요.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기다림은 필수죠. 시간은 계속 흘렀다. 7시 15분, 7시 30분, 바깥 공기는 짙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고 TV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헛기침 소리뿐이었다. 누군가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소리도 들렸다. 아까 쾌활했던 젊은 직원이 이미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물었다. 팀장님 댁 저녁 식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배가 등에 붙겠어요.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민준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친구 농담도 맛있는 건 기다려야지. 하지만 그 자신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가 다시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이번에는 머리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으며 소리쳤다. 7시 반이야. 이 부사장님 표정 썩은 거 안 보여? 나 잘리게 하고 싶어. 그는 깨끗한 주방을 둘러봤다. 고기 굽는 냄새도 생선 튀기는 냄새도 없었다. 오직 수증기 냄새뿐이었다. 그는 소시지를 썰고 있는 나를 그리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냄비를 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물은 왜 끓여? 고기랑 생선은 어디 있고? 음식은 어디 있냐고. 요리하고 있잖아요. 나는 마지막 소시지를 썰며 대답했다. 무슨 요리? 맹물 끓이는 요리. 그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나가 있어요.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내 눈빛은 차가웠다. 정말 다 되어가요. 나의 침착함에 민주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다.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는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다. 당신 미쳤어. 그리고는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7시 45분. 거실의 공기는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팽팽했다. 숨막히는 침묵. TV 소리는 줄어들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벽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재앙의 카운트다운을 하는 듯했다. 플라스틱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또 베란다로 나갔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다. 이 부사장의 목소리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분명하고 단호했다. 민준 팀장, 오늘 사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우리끼리 나가서 간단하게 뭐라도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벌써 8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는 시계를 봤다.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다. 그 말은 민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민준이 공포에 질려 더듬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네, 부사장님, 잠시만, 아주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거의 다 됐을 겁니다. 군령, 민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걷는 게 아니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주방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밀쳤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하는 소리를 냈다. 이서연, 그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그는 내 양어깨를 잡고 거세게 흔들었다. 당신 미쳤어? 날 죽이려고 작정했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 음식 어딨어? 내 음식 어디 있냐고? 그의 얼굴은 시뻘겋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15분 뒤에요. 내 목소리도 얼음장처럼 차가웠. 나가서 사람들한테 상차리라고 하세요.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15분 뒤에 상을 차리라고?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내 말은 유일한 구명줄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는 내가 샤브샤브나 전골 같은 즉석요리를 준비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분노의 붉은색에서 희망의 창백한 색으로 변했다. 정말이야? 나가서 그릇이랑 수저 준비하라고 해요. 알았어. 15분이다. 거짓말이면 넌 내 손에 죽어. 민주는 중얼거리더니 획 돌아서 거실로 달려나갔다. 나는 그가 기쁨에 겨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 여러분. 곧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부사장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아주 특별한 요리를 하느라 그랬습니다. 자, 다들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렉부로 구릉 도와주세요. 구릉고루, 구릉 부사장님. 구릉 부사장님. 구릉 부사장님. 테이블과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숨막히던 공기가 사라지고 희망 섞인 소란스러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2시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민준의 후배들은 곧 성대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민준은 정말로 믿었다. 그는 즐겁게 사람들에게 지시했다. 김대리, 저 테이블 좀 가운데로 옮기고. 박주임, 맥주 좀 더 꺼내와. 부사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의 15분이 시작되었다. 나는 당황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주방으로 돌아가라면 15개를 꺼냈다. 태연하게 봉지를 뜯었다. 가장 좋은 도자기 그릇 15개를 꺼냈다. 명절에나 쓰려고 찬장 깊숙이 넣어뒀던 것이었다. 나는 그릇에 명과 수프를 담았다. 아까 얇게 썰어둔 싸구려 소시지를 15개 그릇에 공평하게 나눠 담았다. 깨끗하게 씻어둔 파를 썰어 그 위에 뿌렸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끓고 있는 냄비를 바라봤다. 때가 되었다. 나는 국자로 끓는 물을 떠서 15개의 그릇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즉시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한약재를 넣은 닭백숙 냄새도, 간장으로 졸인 생선찜 냄새도, 새콤달콤한 갈비찜 냄새도 아니었다. 닭백숙 냄새도, 그것은 조미료와 인공향료, 그리고 고추기름의 강렬하고 자극적인 냄새, 바로 인스턴트 라면의 냄새였다. 라면 냄새는 주방을 넘어 15명의 남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상을 차리고 있는 거실로 퍼져나갔다.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순간 멎었다. 그들도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다.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무슨 냄새지? 젊은 직원이 말했다. 라면 냄새 같은데요. 민준이 쏘아붙였다. 쓸데없는 소리. 무슨 라면이야. 우리 아내가 특별한 향신료를 썼나 보지.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15개의 그릇에 뚜껑을 덮었다. 3분. 면이 익으려면 정확히 3분이 필요했다. 그 3분 동안 나는 주방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정확히 3분 후 나는 뚜껑을 열었다.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노란 면발, 소시지의 붉은색, 파의 초록색이 어우러져 제법 그럴듯해 보였다. 나는 가장 큰 쟁반을 가져와라면 그릇 5개를 올렸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주방 문을 열고 라면 쟁반을 들고 나갔다. 거실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2개가 가운데 놓여 있고 15명의 남자가 민준이 나눠준 그릇과 수저를 든 채 서성이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나와 내 손에 들린 쟁반으로 쏠렸다. 민준은 이 부사장 옆에서 아첨을 떨고 있었다. 내가 음식을 들고 나오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그의 미소는 쟁반 위의 음식을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하얀 도자기 그릇 5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얼큰한 라면 5그릇. 나는 태연하게 걸어가 이 부사장과 다른 팀장들 앞에 라면 그릇 5개를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높은 상사를 포함한 15명의 남자가 모두라면 그릇을 멍하니 쳐다봤다. 민주는 입을 떡 벌렸다. 그는 나를 보고 라면 그릇을 보고 다시 나를 봤다.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서연아, 이게 뭐야? 그가 더듬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방으로 돌아가 2번째 쟁반을 들고 나왔다. 라면 5그릇.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마지막 쟁반을 들고 나왔다. 마지막 그라면 5그릇을 마저 내려놓았다. 15개의 라면 그릇이 2개의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장관이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허리를 폈다. 15명의 손님을 한번 훑어봤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준을 봤다. 그의 얼굴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나를 마치 괴물 보듯이 쳐다봤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방 안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부사장님,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세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모두 집에서 만든 음식입니다. 제 정성을 다해 끓였습니다. 제 남편 민준 팀장님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데는 비싼 고기나 생선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 말은 이미 얼어붙은 방 안의 공기를 내리치는 망치와도 같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비싼 고기나 생선은 필요 없다. 민준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번지르르한 정장과 눈부신 와인색 넥타이는 떨고 있는 그의 몸 위에서 끔찍하게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후배 직원들부터 다른 팀장들까지 남은 14명의 손님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손에 든 그릇과 수저가 허공에 멈춰 있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눈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앞에라면 그릇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게 무슨 장난이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 부사장이었다. 그는 놀라지도 경악하지도 않았다. 내가 마지막 말을 했을 때 그의 눈가가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봤다. 그는 나를 깊고 탐색적인 눈으로 쳐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기 앞에라면 그릇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노란 면발, 희멀건 붉은색의 소시지 조각, 초록색 파 조각을 쳐다봤다. 그는 수저를 들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빙산처럼 차가웠다. 민준을 죽인 것은 바로 그의 무서운 침묵이었다. 민준의 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부사장님. 민준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쥐어짜내려 했었다. 이건 제 아내가 장난을. 서연아. 장난이지? 메인 요리는 어딨어? 어서 메인 요리 내와. 그는 절망적으로 애원하듯이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태연하게 대답했다. 메인 요리는 없어요. 이게 저녁 식사 전부예요. 당신이 저한테 2만 원 줬잖아요. 저는 15인분에 딱 2만 원짜리 파티를 준비했어요. 당신이 시킨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2만 원? 즉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의 동료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15명. 이제야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이 민준을 보는 눈빛은 경악에서 경멸로 바뀌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굴욕감으로 시뻘개졌다. 나는 그의 가식적인 가면을 상사와 전 직원 앞에서 벗겨버렸다. 너 입 닥쳐. 그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 부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떨고 있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분명했지만 얼음물처럼 차가웠다. 민준 팀장. 민준은 화들짝 놀랐다. 네, 부사장님. 이 부사장은 자기 앞에 라면 그릇을 가리켰다. 그릇이 보게 끓이는데 2시간이나 걸리는 줄은 몰랐군.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비수였다.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2시간. 방 안은 다시 한번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2시간 동안 그들은 굶주린 배를 안고 기다렸다. 그의 허풍을 들었다. 비장의 요리, 특별한 음식,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은 라면 15그릇이었다.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입만 뻥긋거릴 뿐 땀을 비오듯 쏟아냈다. 이 부사장의 일격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민준의 인색함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과 거짓말까지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라면을 끓이면서 15명을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이건 더 이상 손님 대접의 문제가 아니었다. 상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였다. 민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아내 탓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부가 짜고 손님을 속였다고 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이 방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은 민준이었다. 이 부사장은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몸에서는 사람을 압도하는 위험이 느껴졌다. 그는 셔츠 옷깃을 바로잡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 팀장, 저녁 식사는 고맙지만 나는 배가 부르군. 그리고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서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금세 사라졌. 그는 내게 아주 가볍게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그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었다. 상사가 내리는 판결의 목소리였다. 자기 집안일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현장을 관리하겠나. 민준이 더듬거렸다. 부사장님,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 부사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더욱 강철 같아졌다.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해서 파트너와 투자자들을 만나겠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이 꿈꾸던 경력에 내리꽂히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이 부사장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게. 회사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간부는 필요 없으니. 그 말을 끝으로 이 부사장은 획 돌아서 현관으로 향했다. 부사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민주는 황급히 그를 따라가며 애원했다. 부사장님, 제발 제 설명 좀 들어주십시오.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라고요. 하지만 이 부사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와 함께 왔던 2명의 팀장도 즉시 일어섰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그들의 상사를 따라 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민준의 후배들 뿐이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눈치만 살피며 앉아 있었다. 아무도 라면 그릇에 손을 대지 않았. 민준은 문 앞에 멍하니 서서 사라져가는 상사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때 가장 눈치가 빨랐던 젊은 직원이 서둘러 일어섰. 형수님께서 오늘 피곤하신가 봅니다. 저희는 이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 형수님, 안녕히 계세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남은 사람들도 일제히 일어섰다. 네, 저희도 이만. 안녕히 계세요, 형님. 그들은 조용히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서 도망치듯 빠르게 사라졌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시끄럽고 북적대던 거실은 텅 비었다. 남은 것은 나와 민준,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채 김이 식어가는 15개의 라면 그릇뿐이었다. 민준 팀장의 인맥 관리 파티는 그렇게 끝났다. 말 그대로 파탄이 난 것이다. 아파트 현관문이 쾅 닫히고 마지막 손님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집안의 침묵이 무섭게 느껴졌다. 민준의 숨소리가 들렸.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다. 민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공포로 하얗게 질렸던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검붓게, 그리고 자줏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다. 너.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야생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미친 여자,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손을 휘둘러 내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가 손을 휘둘러 내 뺨을 때리려 했다. 그가 손을 드는 순간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찌검을 피했다.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네가 감히 피해? 민주는 더욱 이성을 잃었다. 그가 다시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스테인리스 테이블 주위를 돌아 달아났다. 15개의 라면 그릇이 나와 그 사이에 장애물이 되었다. 거기 안 서. 이 나쁜 년. 네가 날 망쳤어. 내 모든 걸, 내 경력을 전부 망쳤다고. 알아? 민주는 울부짖으며 테이블 위에 라면 그릇들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자기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 라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는 소리, 노란 면발이 바닥에
널브러지는 모습. 그는 마치 자신의 굴욕을 부수려는 미친 사람 같았다. 말해봐.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내가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내 승진이 싫어서 그랬지.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 나는 테이블 반대편에 서서 그를 쳐다봤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다. 나는 바닥의 난장판과 울부짖는 남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그의 거친 숨소리 속에서도 조금의 떨림 없이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뭘 했냐고요?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나한테 2만 원을 줬어요. 나는 그 2만 원으로 마트에 가서라면 15개를 500원에 사고 소시지 2봉지를 0원에 사고 파 한 단을 0원에 샀어요. 총 500원. 이 500원은 남았고요. 나는 정확히라면 15그릇을 끓였고 소시지와 파도 넣었어요. 나는 당신이 준 돈에 딱 맞는 파티를 준비했어요. 당신이 시킨 그대로 정확하게 해냈다고요.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민준 씨, 말해봐요.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뭘 잘못했죠? 나의 질문은 라면, 냄새와 깨진 그릇 조각으로 가득한 방 안에 떠다녔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분노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사그라들었다. 그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비난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나에게 2만 원짜리 파티를 열라고 했고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너. 그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입술을 달싹였다. 넌 일부러 그랬어. 이게 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알면서 일부러 날 망치려고. 내가 당신을 망쳤다고요? 나는 차갑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당신 스스로를 망친 건가요? 민준 씨, 당신 자신을 좀 돌아봐요. 당신이 날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보라고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난 5년간의 분노, 피로, 모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5년 동안 나는 목이 쉬어라 소리쳤다. 결혼하고 5년 동안 당신은 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내? 아니면 지칠 줄 모르는 무급 가사 도우미? 당신은 잘나신 프로젝트 팀장이라 8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드러누워 TV나 보지만 나도 8시간 꼬박 서서 일하고 와서 주방에 처박혀 당신 밥 차리고 집 치우고 당신 아들 돌보고 당신 어머니 약값 걱정해야 했어. 당신이 입는 옷은 누가 빨고 당신이 먹는 밥은 누가 하고 이 집은 누가 청소하는데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민주는 내 분노에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이런 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건 여자가 할 일이지. 그가 힘없이 반박했다. 여자가 할 일? 나는 비웃었다. 그럼 남자가 할 일은 뭔데요? 퇴근해서 아내한테 2만 원 던져주고 15명 손님을 대접하라고 시키는 거? 아내더러 친구한테 돈 빌려서 자기 체면 세우라고 하는 거? 당신 양심이란 게 있긴 해요? 나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에겐 그놈의 허영심밖에 없어. 남들이 당신을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예쁜 아내와 똑똑한 아들, 좋은 집을 가진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지. 하지만 현실은 어때? 이 집 할부금 매달 누가 갚아? 내 월급 200만 원은 할부금 250만 원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 매달 50만 원씩 빚지는 거. 당신은 알아? 준우 유치원비 100만 원, 당신 어머니 약값 50만 원, 다 내가 내고 있어.
당신 월급 400만 원은 다 어디 갔는데? 그 비싼 양주, 담배, 그리고 이 쓸데없는 인맥 관리 파티에 다 들어갔잖아.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라면과 깨진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인맥을 쌓고 싶다고? 아내의 노동력과 돈을 착취해서 승진하고 싶다고? 나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눈물이 흘렀지만 이것은 분노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존중한 적 없어. 당신 눈에 나는 당신 부하 직원만도 못했지. 상사한테는 그렇게 아첨하면서 집에 와서는 나를 짓밟았어. 내가 지치지도 창피하지도 아프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틀렸어. 내가 참았던 건 준우 때문이었어. 언젠가 당신이 깨달을 거라고 어리석게 믿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틀렸어.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 당신 본성은 이기적이고 무심하고 체면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비겁한 인간이야. 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내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사실이었다. 그가 지난 5년간 애써 외면해온 진실. 그는 얼어붙어다. 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남자를 경멸과 혐오의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눈물을 닦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하고 차가웠다.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이혼해.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는 내가 욕하고 우는 것은 상상했을지 몰라도 이것만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 뭐라고? 이혼하자고. 당장. 내가 이혼 서류 쓸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만들어낸 난장판 속에 얼어붙은 민준을 내버려 두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 문을 쾅 닫고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지난 5년의 삶은 실수였고 오늘 일하면 파티가 그 실수의 종지부였다. 석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 운명의 밤 이후 민주는 화해를 시도했다. 그는 빌고 약속하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다. 자신이 틀렸다고 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가 주방 조리대 위에 2만 원을 던졌던 그날 밤 내 마음은 이미 죽었다. 나는 묵묵히 이혼 서류를 작성해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서명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었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아들 준우와 내 짐을 챙겨 지영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그의 무책임함과 정신적 학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결국 나의 단호함과 아마도 그 사건 이후 회사에서의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민주는 서명했다. 오늘 나는 법원에서 보낸 이혼 확정 서류를 받았다. 나는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나는 새로 구한 작은 원룸에 서 있었다. 좁고 오래된 골목에 있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나와 내 아들만의 공간이었다. 준우는 집 앞 작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고 순수했다. 나는 마트를 그만뒀다. 반장님이 몇 번 전화해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해주셨다. 감사했지만 나는 새로운 시작을 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지영에게 빌린 돈으로 골목 입구에 작은 김밥과 토스트 가게를 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는 힘든 삶이었지만 즐거웠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내가 버는 돈은 적지만 모두 내 피와 땀의 결실이었고 그 돈으로 내 아이를 당당하게 키웠다. 저녁에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파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누군가의 전쟁터를 치우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준우에게 글을 가르치고 우리는 단출하지만 따뜻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아주 오랜만에 악몽도 걱정도 없는 깊은 잠을 잤다. 가난하고 혼자였지만 나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었다.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도 그의 무급 가사 도우미도 아니었다. 어느 날 지영이 놀러와서는 준우에게 과자 봉지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내가 김밥을 마는 것을 보며 웃었다. 너 요즘 어때 보여? 나는 손을 놀리며 웃었다. 얼굴이 폈다, 이서연. 피부도 좋아지고. 역시 여자는 쓰레기 같은 남자한테서 벗어나야 예뻐져.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영이가 옳았다. 아, 너 소식 들었어? 지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통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인간, 민준이 말이야. 심장이 아주 살짝 옛 습관처럼 쿵 내려앉았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데? 승진은커녕 강등됐대. 지영이 말했다. 그날 이후로 이 부사장이 걔가 맡았던 프로젝트 전부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나 봐. 자재 빼돌리고 안전 문제 눈 감아주고 뒷돈 받은 거 싹 다 걸렸대.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허영심과 거짓말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똑같았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팀 평사원으로 강등돼서 강원도 산골짜기 현장으로 발령났대. 전화도 잘 안 터지는 오지라던데. 꼴 좋다. 그 배은망덕한 인간. 나는 침묵했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다. 그저 안도감이 들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았다. 마당 밖을 내다봤다. 햇살이 따사로웠다. 준우가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